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비 내리는 밤 차갑게 식어가는 몸을 겨우 일으켜 공원의 한 노숙자에게 아이를 맡긴 여성. 남자가 아이를 받아들자 여자는 그대로 숨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빠, 나비들이 춤을 춰. 이렇게 하면 문이 열린대. 어떻게 이 암호를 순식간에? 너 대체 정체가 뭐니? 재앙이라며 버려진 아이와 그 아이를 위해 인생을 바친 노숙자 아빠. 두 사람의 기적 같은 감동 서사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 평창동 높은 담장 너머로 화려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루미너스 그룹의 대저택 앞이었습니다. 그 육중한 철문이 매몰차게 열리더니 얇은 혼몸의 아기를 품에 안은 여인이 밖으로 내던져지듯 밀려 나왔습니다. 이 집안의 며느리 채원이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더 살펴주세요. 우리 태호 씨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 핏덩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란 말씀이십니까? 채원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바닥의 냉기가 얇은 바지를 뚫고 뼈마디까지 스며들었지만 채원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시아버지 한만태 회장의 목소리는 살을 에이는 겨울바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시끄럽다. 네가 품은 그 아이는 가문을 망칠 재앙의 씨앗이야. 내 아들이 저 아이 때문에 목숨을 잃었는데 내가 어찌 저 마귀 같은 것을 이 집에 둔단 말이냐. 아가, 너도 참 독하다. 어서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거실 안쪽에서는 무속인의 요란한 방울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정신없이 들려왔습니다. 데이터에 숙주가 들어왔어. 저 아이를 내보내지 않으면 루미너스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라는 무속인의 고함이 채원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한만태 회장은 지팡이를 쾅쾅 내리치며 경호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대문은 굳게 닫혔고 하늘에서는 채원의 눈물을 대신해 주기라도 하듯 진눈깨비가 섞인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채원은 산후조리도 못한 성치 않은 몸으로 품 안의 아기 서리를 꽁꽁 감싸 안고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가락 끝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쏟아지는 비에 온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갈 곳도 기댈 곳도 없는 그녀에게 서울의 밤거리는 너무나도 넓고 차가웠습니다. 서리야, 엄마가 미안해. 아빠도 없는 이 세상에 너를 혼자 두지 않을게. 엄마가 꼭 너를 살릴 거야. 채원은 쏟아지는 눈물을 닦으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다리에 힘이 풀려 어느 낡은 공원 벤치 근처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숨은 가빠오고 눈앞은 어리서릿해졌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채원은 본능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신문지를 덮고 잠든 한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다 찌그러진 노트북 가방 하나를 소중히 품에 안은 채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진 듯 무거운 숨을 내쉬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한때 IT 업계의 천재라 불렸던 한진혁이었습니다. 진혁의 삶 역시 채원만큼이나 참혹했습니다. 그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잘나가는 보안회사의 대표였습니다.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프로그램을 개발했지만 믿었던 공동대표에게 배신을 당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공동대표는 회사의 돈을 몽땅 들고 튀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치장 신세를 지고 나온 진혁은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운 공원 구석에서 오늘 밤이 마지막이길 바라며 누워있던 것이었죠. 채원은 마지막 힘을 다해 진혁의 코트 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이었습니다. 아저씨, 제발 우리 아기 좀 봐주세요. 진혁은 감기지 않는 눈을 억지로 뜨며 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에 젖어 엉망이 된 채원과 그 품에서 가늘게 울고 있는 아기를 본 순간 진혁의 죽어가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보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진혁은 깜짝 놀라 신문지를 걷어내고 채원을 부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채원은 이미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 고개를 가누지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서리를 꺼내 진혁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낡은 목걸이를 풀어 진혁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기 이 아이를 제발 살려주세요.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이 목걸이도 우리 딸한테 꼭 전해주세요. 채원은 그 말을 남기고 진혁의 품에서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채원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감기지 않은 눈엔 어린 딸에 대한 걱정과 간절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기요. 정신 차려보세요. 여보세요. 진혁이 울부짖으며 그녀를 흔들었지만 이미 채원의 심장은 멈춘 뒤였습니다. 진혁은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자지러지게 우는 아기를 가슴 깊숙이 품었습니다. 사실 진혁은 오늘 밤 스스로 생을 마감할 생각이었습니다. 믿었던 친구의 배신, 세상의 손가락질, 그리고 돌아갈 곳 없는 현실까지. 그에게 세상은 너무나도 잔인한 곳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품속에 들어온 이 작은 핏덩이가 그의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얼음장 같던 진혁의 가슴에 아이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자 그는 잊고 있었던 삶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가여운 생명을 두고 내가 어떻게 눈을 감나. 진혁은 채원의 시신을 수습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비록 이름도 모르는 여인이었지만 목숨과 맞바꾸며 아이를 지키려 했던 그 모성애가 진혁의 멈춰있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진혁은 채원이 남긴 낡은 목걸이를 주머니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사연이 담겼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언젠가 아이에게 전해주어야 할 이 아이 친모의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진혁은 신문지 더미를 걷어차고 일어섰습니다. 주머니에 있던 마지막 남은 소주병을 깨버리고 대신 다 찌그러진 노트북 가방을 어깨에 메었습니다. 이제 진혁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이 여인의 마지막 간청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이 가여운 어린 생명을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의 가슴 속에서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래, 다시 살아보자. 나를 버린 세상이지만 핏덩이 너마저 버려지게 둘 순 없다. 서리는 아저씨의 거친 숨소리가 무서운지 잠시 울음을 멈추고 맑은 눈망울로 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진혁은 아이의 뺨에 흐른 빗물을 닦아주며 차가운 밤 공기를 뚫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을 뗄 때마다 차가운 물웅덩이가 튀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고층 빌딩들의 화려한 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진혁의 품속에 있는 아기의 숨소리는 그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진혁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친 그놈,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 악마 같은 친구를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당당하게 말하리라고요. 자신은 비록 길바닥에 쓰러졌지만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이 작은 생명은 끝까지 지켜냈노라고 말입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서울의 밤, 전직 천재 개발자와 버려진 재벌가의 손녀는 그렇게 서로의 온기에 의지한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실패한 자, 버려진 자라고 부르겠지만 진혁의 가슴 속에는 이미 세상을 뒤집어 엎을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이제 결코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가, 걱정 마라. 이제 이 아저씨가 아니, 이 아빠가 너를 지켜주마. 진혁은 지하도의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아기의 작은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머니 속의 목걸이가 그의 살을 차갑게 찔렀지만 진혁은 그것이 언젠가 이 아이의 진짜 이름을 찾아줄 열쇠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의 보드라운 뺨에 자신의 거친 손을 대보며 다시 한번 맹세했습니다. 찬바람에 섞인 눈송이가 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지만 진혁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명의 노숙자와 갓난아기의 기적 같은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진혁은 품에 안긴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핏덩이지만 왠지 모르게 이 아이가 자신의 망가진 인생을 고쳐줄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지요. 진혁은 낡은 패딩 점퍼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아기를 가슴 깊숙이 품었습니다. 그래, 너의 이름은 별이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나에게 살아낼 길을 알려준 작은 별. 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역 앞, 노숙자들의 신음과 차가운 바람소리만 가득한 그곳에서 진혁은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청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고 힘들겠지만 가족들마저 다 떠나버렸던 진혁에게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진혁의 머릿속에는 이미 복잡한 컴퓨터 코드 대신 아이를 어떻게 먹이고 입힐지에 대한 고민이 가득 찼습니다. 밤하늘에 구름이 걷히고 희미한 별 하나가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진혁의 시간은 오로지 별이라고 이름 지은 그 아이를 위해 흘렀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세상에 침을 뱉으며 생을 마감하려던 남자는 이제 아이의 분유값을 벌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지고 폐지를 줍는 별이 아빠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로부터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울 변두리 재개발이 멈춰 선 낡은 동네의 고물상 한 구석에 위치한 작은 컨테이너 박스. 이곳이 진혁과 별이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진혁은 낮에는 고물을 수거하고 밤에는 버려진 가전제품을 고쳐 팔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뒤흔들던 IT 천재의 손은 이제 시커먼 기름때와 굳은 살로 가득했지만 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 하나면 세상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진혁은 폐지를 줍다 손이 베어 피가 철철 흘러도 아픈 줄 몰랐습니다. 그저 별이가 배를 골지 않을 수 있다면 저 차가운 고물상 바닥에 머리를 박고 구걸이라도 할 사내였으니까요. 겨울이면 틈새로 들어오는 칼바람을 막으려 자신의 낡은 외투를 별이에게 덮어주고 자신은 깡소주 한 잔으로 추위를 버텨내며 5년을 견뎠습니다. 아빠, 이것 봐. 이 할아버지 라디오가 다시 노래를 불러. 내가 아픈 곳을 조금 만져줬거든. 5살이 된 별이가 낡은 라디오를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진혁이 고물상에서 가져온 회로가 다 타버려 누구도 고칠 엄두를 내지 못하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별이가 작은 고사리 손으로 전선 몇 개를 이리저리 꼬아 연결하자 멈췄던 스피커에서 웅장한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별이는 가끔 고물상 사장이 내다버린 고장난 로봇 장난감을 가져와 이리저리 뜯어보기도 했습니다. 아빠, 얘들이 여기서 숨을 못 쉬고 있어. 별이의 손끝이 닿으면 타버린 전선은 다시 맥박이 뛰듯 전류를 실어 날랐고 멈췄던 로봇의 눈에 파란불이 들어오곤 했습니다. 진혁은 그 모습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별이는 글자보다 기계 회로를 먼저 읽었습니다. 복잡한 기계의 원리를 배우지도 않고 본능적으로 꿰뚫어보는 아이. 진혁은 아이의 천재성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론 이 능력이 아이를 위험하게 만들까봐 늘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불길한 엔진 소리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고물상 입구에 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난 검은색 고급 세단들. 그 화려한 광택은 가난한 동네의 풍경을 비웃듯 번쩍였습니다. 진혁은 본능적으로 별이를 컨테이너 안으로 숨기고 틈새로 밖을 살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내들은 날카로운 눈매의 경호원들이었습니다. 차에는 대한민국 최대 IT 기업 루미너스의 마크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명품 정장, 그리고 오만함이 서린 차가운 눈빛. 진혁은 그 얼굴을 확인한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바로 5년 전 진혁과 함께 회사를 세웠으나 회사의 모든 자금을 들고 야반도주했던 배신자 박상호였습니다. 박상호가 차에서 내리는 그 짧은 순간 진혁의 머릿속에는
5년 전 그날의 지옥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모든 것을 뺏기고 유치장 차가운 바닥에 누워 천장을 보며 울부짖던 그 참담한 밤들. 분노로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박상호? 네가 왜 여길? 아니, 루미너스와는 무슨 관계지? 진혁이 아는 박상호는 그저 동업자의 뒤통수를 치고 돈을 챙겨 달아난 비겁한 사기꾼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모습은 대한민국 최대 기업인 루미너스 그룹의 핵심 실세처럼 보였습니다. 박상호는 경호원들에게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이 근처에 5년 전 사라진 그 여자의 흔적이 있다는 제보가 있다. 아이를 데리고 숨어 사는 남자가 보이면 무조건 잡아. 그 아이가 루미너스의 미래를 열 마지막 열쇠니까. 박상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진혁은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도망쳤던 놈이 이제는 자기가 목숨 걸고 지켜온 별이까지 노리고 있다니. 상호가 왜 루미너스에 있는지, 왜 별이를 열쇠라고 부르며 길을 쓰고 찾는지 지금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저 악마 같은 놈에게 소중한 별이를 절대 뺏길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별이야, 아빠 목 꼭 잡아. 지금부터 아빠랑 아주 빨리 달리기 시합을 할 거야. 절대 소리내면 안 돼, 알았지? 진혁은 떨고 있는 별이를 등에 업고 5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자신의 낡은 노트북과 채원의 유품인 목걸이를 챙겼습니다. 박상호의 부하들이 고물상을 뒤지기 시작했을 때 진혁은 뒷문을 통해 가파른 달동네 골목길로 몸을 던졌습니다. 가파른 달동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고 폐는 찢어질 듯 고통스러웠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경호원들의 고함과 다급한 발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행여나 등에 업힌 별이가 다칠까봐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좁은 골목을 헤쳐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별이의 작은 심장 소리가 그를 채찍질했습니다. 내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저놈들에게 넘겨줄 수 없다. 겨우 추격대를 따돌리고 어느 어두운 지하철역 창고 구석에 몸을 숨긴 진혁. 그는 떨리는 손으로 5년 만에 노트북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의 푸른 빛이 진혁의 충혈된 눈동자를 차갑게 비추었습니다. 비록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눈빛만은 5년 전 그 천재 개발자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박상호, 네가 단순히 내 돈만 들고 튄 게 아니었구나. 내 놈이 왜 거기 서 있는지, 왜 우리 별이를 노리는지 내가 반드시 내 손으로 밝혀내마. 진혁의 거친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도망치는 노숙자 한진혁의 삶은 끝났습니다. 박상호라는 거대한 악의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첫 번째 반격이 어두운 지하도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기어이 지켜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나를 믿고 숨을 거둔 사람과의 약속일 것입니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어느 낡은 지하철역 폐창고. 진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별이를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혔습니다. 5년을 도망치며 살았지만 오늘처럼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공포는 처음이었습니다. 아빠, 나 무서워. 아까 그 아저씨들이 우리 잡으러 오는 거야? 별이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떨리는 손을 꽉 맞잡으며 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온기가 전해지자 비로소 진혁의 이성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별아,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이건 아주 중요한 게임이야. 저 사람들이 우리를 못 찾게 아빠가 마법을 부릴 거니까 별이는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줘. 진혁은 낡은 가방에서 소중히 보관해온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5년 전 박상호가 회사를 공중분해시키고 도망쳤을 때 진혁에게 남은 유일한 유산이자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그의 창이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 희미한 펜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푸른 화면이 진혁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굳어버린 마디가 삐걱거리는 듯했지만 이내 진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멍하니 폐지를 줍던 노숙자의 눈이 아니라 단 몇 줄의 코드로 국가보안망을 주무르던 전설적인 개발자의 눈빛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박상호, 내 놈이 왜 루미너스에 있는 거지? 그냥 내 돈만 훔쳐 달아난 사기꾼인 줄 알았는데 대체 그 거대 기업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진혁의 손가락이 미친 듯이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일반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문자열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진혁은 가장 먼저 루미너스 그룹의 사원 명부와 이사회 명단을 파고들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한 남자의 사진과 프로필이 나타났습니다. 루미너스 그룹 전략기획본부장 박상호 상무. 진혁은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을 유치장에 쳐넣고 길바닥으로 내몰았던 배신자가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IT 기업의 실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상호는 단순한 취직이 아니라 마치 처음부터 그곳의 주인이라도 된 듯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박상호가 왜 죽은 여자의 아이를 찾고 있는 것일까? 왜 별이를 가리켜 루미너스의 미래를 열마지막 열쇠라고 부른 것일까? 상호야, 네가 찾는 게 이 아이였니? 아니면 이 아이가 가진 무언가였니? 진혁은 채원이 남긴 낡은 목걸이를 만져보았습니다. 노트북에 연결된 목걸이 펜던트에서 미세한 데이터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진혁은 그 신호를 따라 루미너스의 더 깊은 서버, 일반적인 해킹으로는 절대 닿을 수 없는 금단의 구역으로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진혁이 수십 번의 암호 체계에 막혀 고전하고 있을 때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별이가 손가락으로 화면의 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아빠, 저기 파란 줄들이 꼬여 있어. 저걸 요렇게 풀어주면 문이 열릴 것 같은데. 진혁은 별이가 가리킨 곳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곳은 전문가들도 놓치기 쉬운 알고리즘의 미세한 틈새였습니다. 별이는 마치 투명한 실을 보는 것처럼 복잡한 코드의 흐름을 본능적으로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진혁이 별이가 말한 대로 좌표를 수정하자 접속 거부 문구로 가득했던 화면이 순식간에 접속 승인으로 바뀌며 암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서 나타난 것은 루미너스 그룹의 비밀 프로젝트 오로라에 관한 문서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박상호, 내 놈이 5년 전부터 준비했던 게 바로 이거였나? 진혁은 직감했습니다. 박상호가 루미너스에서 누리는 그 화려한 지위가 누군가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이라는 것을요. 별아, 무서워하지 마. 이제 아빠가 그 아저씨가 왜 우리를 괴롭히는지 다 알아낼 거야. 지하철 창고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진혁의 눈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도망은 끝났습니다. 박상호의 정체를 파헤치고 그가 왜 별이를 노리는지 밝혀내기 위한 어둠 속의 전쟁이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진혁은 다시 한번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박상호의 화려한 일상을 무너뜨릴 첫 번째 부비 트랩을 루미너스의 서버 깊숙한 곳에 심어놓으며 진혁은 차갑게 의조렸습니다. 기다려라 상호야. 네가 뺏어간 내 인생에 대한 이자를 이제부터 받아낼 테니까. 어둠이 짙게 깔린 그곳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것은 낡은 노트북의 액정뿐이었습니다. 그 푸르스름한 빛에 반사된 진혁의 얼굴은 고단한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지만 자판 위를 두드리는 그의 손가락만큼은 5년 전 세상을 놀라게 했던 천재 개발자 그 자체였습니다. 옆에서는 별이가 아빠의 낡은 외투를 이불 삼아 웅크린 채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새근새근 들려오는 아이의 숨소리가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진혁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진혁은 마른 침을 삼키며 다시 화면 속으로 침잠에 들어갔습니다. 루미너스 그룹의 주변부 서버를 타고 흐르던 진혁의 시선이 어느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이상하다. 이 보안체계 왠지 낯이 익어. 박상호가 본부장으로 있는 전략기획본부의 하부망이었습니다. 보안벽을 하나씩 허물고 들어갈수록
진혁의 가슴은 불길한 예감으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논리적인 분석이 아니라 수만 시간을 코드와 함께 살아온 개발자 특유의 본능이었습니다. 진혁은 박상호가 숨겨둔 데이터의 뒤편,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로그 기록을 강제로 끌어올렸습니다. 잠시 후 화면 가득 기괴한 코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명령어가 아닌 시스템의 심장을 파괴하기 위해 설계된 치명적인 독. 그것은 5년 전 진혁의 회사를 단 하룻밤 만에 무너뜨렸던 그 바이러스의 흔적이었습니다. 진혁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으로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이건 내가 만든 엔진이잖아. 내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바이러스라고. 5년 전 진혁은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성 직전 원인 모를 강력한 바이러스가 서버에 침투했고 고객들의 정보는 증발했으며 회사는 사기꾼 집단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진혁은 그저 운이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기술을 시기에 공격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을 틈타 회사에 남은 자금을 모두 들고 튄 박상호를 보며 돈의 눈먼 배신자라고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루미너스 서버 구석에 박제된 그 바이러스의 해코에는 진혁만이 알고 있는 고유의 코딩 습관, 일명 디지털 지문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박상호는 단순히 돈을 들고 튄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혁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진혁의 기술을 역이용해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설계했고 직접 자신의 회사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던 것입니다. 기억의 댐이 터지자 5년 전에 참혹했던 광경들이 진혁의 머릿속을 덮쳤습니다. 유치장 쇠창살 너머로 보이던 차가운 달빛, 수만 통의 항해 전화에 비명을 지르던 직원들, 그리고 대표님 믿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며 울부짖던 후배의 목소리. 진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박상호는 진혁의 모든 것을 앗아간 뒤 그 무너진 잔해를 루미너스 그룹에 바치고 자신의 입지를 다진 것이었습니다. 진혁의 피눈물로 박상호는 상무라는 화려한 훈장을 달고 승승장구해 온 셈이었습니다. 상호야, 네가 어떻게? 우리가 같이 보낸 시간이 얼마인데 네가 내 손으로 만든 기술로 내 목을 쳤단 말이냐? 진혁의 입술 사이로 신음 같은 통곡이 새어나왔습니다. 배신감이라는 칼날이 심장을 난도질하는 기분이었죠. 박상호는 단순히 돈의 눈먼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혁의 재능을 질투했고 그 재능을 가장 비참하게 파괴한 뒤 자신의 것으로 가로챈 악마였습니다. 그때 잠결에 뒤척이던 별이가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아빠의 일그러진 표정을 본 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진혁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아빠, 왜 울어? 또 나쁜 꿈 꿨어? 진혁은 급히 눈물을 닦으며 별이를 껴안았습니다. 이 아이마저 없었다면 진혁은 아마 이 순간 박상호의 목을 따기 위해 달려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야, 별아. 아빠 괜찮아.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그래. 별이는 아빠의 노트북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아빠의 손가락을 잡고 특정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아빠, 저기 반짝거리는 빨간 점들. 5년 전이라고 적힌 저 상자 속에 엄마 목걸이랑 똑같은 그림이 있어. 진혁은 별이가 가리킨 곳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박상호의 비밀 폴더 중 하나가 별이의 직관적인 눈에 포착된 것입니다. 그곳에는 박상호가 루미너스 그룹에 입사하기 전 한만태 회장과 접촉했던 비밀 회합의 기록들이 암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의 이름은 루미너스 파이널 키. 진혁은 깨달았습니다. 박상호가 진혁을 무너뜨린 것은 루미너스라는 거대 권력에 입성하기 위한 입장권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 그가 별이를 쫓는 이유는 루미너스의 마지막 보안을 완성하거나 혹은 무너뜨릴 수 있는 진짜 열쇠가 바로 별이와 그 목걸이에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진혁의 눈에서 슬픔은 사라지고 서늘한 복수심만 남았습니다. 박상호가 단순히 돈을 훔친 도둑이라면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 좋겠겠지만 그는 진혁의 꿈을 짓밟고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했으며 이제는 죽은 채원의 유일한 핏줄인 별이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다시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기 위한 해킹이 아니었습니다. 박상호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가짜 성벽의 기초를 하나씩 갉아먹을 디지털 폭탄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상호야, 넌 내가 죽은 줄 알았겠지. 이름도 없는 노숙자로 어느 길바닥에서 객사했을 거라 믿었겠지. 진혁의 타자 소리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창고 밖에서는 차가운 밤바람이 거세게 몰아쳤지만 진혁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네가 심은 그 바이러스가 어떻게 내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오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내 기술로 나를 죽였으니 이제 내 기술로 네가 누리는 그 모든 가짜를 무너뜨려 주겠다. 지하철역 깊은 어둠 속 낡은 노트북 위로 수만 줄의 코드가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5년간 묵혀왔던 진혁의 피눈물이었고 박상호를 향한 가장 잔혹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별이는 아빠의 결연한 옆모습을 보며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아빠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다 알 수는 없었지만 이제 아빠가 다시는 울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진혁은 화면 속에 선명하게 찍힌 바이러스의 흔적, 즉 박상호의 배신이라는 낙인을 뚫어지게 노려보며 차갑게 여조렸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게임이다. 박상호.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거리의 불황자로 살며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에는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밤 진혁이 느끼는 한기는 그 어떤 겨울보다 차가웠습니다. 그것은 살갗을 에이는 바람 때문이 아니라 조금씩 베일을 벗기 시작한 박상호라는 인간의 잔혹함 때문이었습니다. 진혁은 무릎 위에 놓인 낡은 노트북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지난밤 별이의 도움으로 찾아낸 박상호의 비밀 폴더, 루미너스 파이널 키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루미너스 그룹의 최상위 보안 기술로 겹겹이 봉인된 이 데이터는 진혁의 천재적인 해킹 실력으로도 뚫을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벽과 같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부스스 눈을 뜬 별이가 진혁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채원이 죽어가며 별이에게 남긴 그리고 진혁이 5년 동안 목숨처럼 지켜온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아빠, 이 목걸이. 엄마가 나한테 준 선물이지? 근데 왜 여기선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 별이가 고사리 같은 손가락으로 목걸이, 펜던트의 이음새를 꾹 눌렀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투박한 은색 펜던트의 옆면이 정교하게 갈라지더니 그 안에서 아주 작은 마이크로 칩 하나가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진혁은 숨을 멈췄습니다. 5년 동안 매일 같이 보아온 목걸이였지만 그 안에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그 칩을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잠시 지지직거리더니 결코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루미너스 파이널 키의 보안벽이 마치 주인이라도 알아본 듯 스르러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파일이 열리자마자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것은 비바람 소리와 급박한 엔진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한 남자의 거친 숨소리. 진혁은 처음 듣는 낯선 목소리였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별이의 친아버지이자 채원의 남편이었을 그 남자라는 것을요. 박상호. 내 놈이 감히 우리 아버님을 속이고 루미너스를 통째로 삼키려 들어. 내 놈이 뒤에서 저지른 비자금 세탁과 기술 유출 내역. 내가 다 확인했어. 당장 차 세워. 녹음된 음성 속 남자는 무언가에 쫓기는 듯 절박했습니다. 그 뒤로 진혁이 너무나도 잘 아는 박상호의 차갑고 비열한 목소리가 겹쳐 들려왔습니다. 태호야, 넌 너무 고결해서 탈이야. 재벌가 아들로 태어났으면 적당히 눈 감고 누리며 살 것이지. 왜 사서 고생을 할까?
네가 그 정의감을 내세울수록 내 처자식만 위험해진다는 걸 왜 모를까? 진혁은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화면에는 당시 차량의 블랙박스로 추정되는 거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절벽도로 태호의 차를 집요하게 밀어붙이는 검은 차량이 보였습니다. 그 차량의 운전석에서 번뜩이는 살기를 내뿜는 사내. 그는 바로 젊은 날의 박상호였습니다. 안 돼. 멈춰. 진혁의 비명 같은 외침에도 불구하고 영상 속 태호의 차량은 박상호의 차에 들이받쳐 가드레일을 뚫고 어둠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거대한 굉음과 함께 영상은 암전되었고 잠시 후 다시 이어진 것은 박상호의 혼잣말과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소리였습니다. 끝났군. 태호야, 억울해하지 마라. 네가 죽어야 내가 루미너스의 주인이 될 수 있으니까. 박상호는 태호의 죽음을 확인한 뒤 한만태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진혁의 예상과는 달리 박상호의 목소리는 비통함이 가득 묻어나는 연기였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태호를 말렸어야 했는데. 태호가 갑자기 흥분해서 차를 몰더니 사고가. 예, 바로 수습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회장님. 채원이랑 그 아이 말입니다. 무속인 말이 맞나 봅니다. 태호가 죽기 직전에 제게 그 아이 때문에 앞길이 막힌다는 유언 같은 말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 처리해서 내보내겠습니다. 진혁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상호는 한 회장의 아들을 제 손으로 죽여놓고 한 회장에게는 사고사라고 거짓 보고를 하며 채원과 별이까지 재앙의 씨앗으로 몰아 내쫓게 만든 것입니다. 한 회장은 아들을 잃은 슬픔과 박상호의 간교한 혀에 속아 제 손녀를 길바닥으로 내몰았던 것이었습니다. 진혁은 전신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박상호는 단순히 진혁의 회사를 뺏고 돈을 들고 튄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친구의 회사를 바이러스로 도살했고 그 기술을 루미너스에 상납하며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루미너스의 정당한 후계자였던 태호를 제거하고 남겨진 채원과 별이까지 철저히 파괴했던 것입니다. 진혁의 파멸도 태호의 죽음도 채원의 비참한 최후도 모두 박상호라는 한 인간이 설계한 거대한 각본이었습니다. 상호야, 네가 사람이냐? 네가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어. 진혁의 통곡이 어두운 지하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5년 전 박상호가 도망쳤을 때 진혁은 그를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오죽 살기 힘들었으면 그랬을까라는 바보 같은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앞길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그 시체 위에 성을 쌓는 악마였습니다. 별이는 옆에서 울고 있는 아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들려오는 친아빠의 목소리가 낯설면서도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을 시리게 만드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가 저 사람을 아프게 한 거야? 저 아저씨 나쁜 사람이지? 별이의 순수한 물음에 진혁은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아이를 가슴 깊숙이 품어 안았습니다. 아이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진혁의 눈물은 이제 슬픔이 아니라 서늘한 분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진혁은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루미너스 파이널 키 안에는 박상호의 살인 행각뿐만 아니라 그가 5년 동안 루미너스 내부에서 저질러온 온갖 비리와 횡령, 그리고 한만태 회장의 눈과 귀를 가려온 추악한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박상호는 이 데이터를 자신의 생명줄이자 루미너스를 통째로 집어삼킬 무기로 사용하려 했겠지만 이제 이 칼자루는 진혁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태호 씨, 당신이 누군지 나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키려 했던 이 아이, 그리고 당신의 아내를 길바닥에서 죽게 만든 그놈. 내가 절대 용서 안 합니다. 진혁은 얼굴도 모르는 태호를 향해 굳게 맹세했습니다. 이제 복수는 단순히 빼앗긴 내 회사를 찾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던 한 남자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한 아이의 부모를 죽인 살인마에게 천벌을 내리는 신성한 전쟁이었습니다.
상호야, 넌 네가 완벽하게 증거를 없앴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네가 짓밟은 내 인생과 태호 씨의 영혼이 여전히 살아있다. 진혁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박상호의 심장부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서버를 노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신뢰하는 수하들, 그리고 그와 연결된 부패한 고리들을 하나씩 끊어낼 디지털 덫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박상호가 한 회장의 눈을 가리기 위해 이용하는 그 가짜 무속인의 정체부터 파헤쳐야 했습니다. 한 회장이 제 손녀를 다시 품을 수 있도록 박상호가 쌓아 올린 가짜 예언의 성벽을 무너뜨려야 했으니까요. 박상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마지막 열쇠가 지금 지하도의 차가운 바닥에서 자신의 목을 겨눈 시퍼런 칼날로 갈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혁은 별이를 다시 잠자리에 눕히며 차갑게 읊조렸습니다. 기다려라. 네가 누리는 그 화려한 성벽이 무너지는 날, 네가 쏟은 모든 피눈물을 다시 마시게 해주마. 진혁은 추위조차 잊은 채 모니터 속으로 빨려 들어갈 듯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혁에게 박상호는 단순히 자신의 인생을 훔친 도둑놈이 아니라 한 가족을 도륙하고 어린아이의 천륜까지 끊어놓은 짐승만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진혁은 박상호가 한만태 회장을 조종하기 위해 사용한 가장 강력한 무기, 무속인의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회장이 제 손녀를 길바닥으로 내몰 만큼 맹신했던 그 재앙의 예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뿌리를 뽑지 않고서는 별이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혁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쉼없이 가로질렀습니다. 루미너스 그룹의 기밀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진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매달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어느 무속 신당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그 신당의 주인, 세간에서 영험하기로 소문난 백년보살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백년보살. 박상호, 내 놈이 심어놓은 첩자가 바로 이 여자였구나. 해킹을 통해 드러난 백년보살의 본명은 이미숙. 15년 전 사기 사건으로 수배를 받다 잠적했던 전과자였습니다. 그녀는 신기가 있는 무속인이 아니라 박상호가 철저히 교육하고 연출한 배우에 불과했습니다. 박상호는 그녀에게 루미너스 가문이 은밀한 정보들을 제공했고 그녀는 그 정보들을 마치 신의 계시인 양을 품여 한 회장의 신뢰를 얻어냈던 것입니다. 진혁은 그녀의 개인 계좌와 통화 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박상호와 그녀가 주고받은 메시지 속에는 소름 끼치는 지시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번 보름날 회장님께 아이의 기운이 태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고 말씀드려. 그래야 아이를 완전히 내칠 수 있어.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회장님께서 이미 제 말을 법으로 알고 계시니 걱정 마십시오. 진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넋이 나간 노인의 슬픔을 이용해 제 손녀를 마귀로 몰아세운 그들의 악랄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진혁은 단순히 이 증거를 세상에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상호가 쌓아 올린 그 가짜 믿음의 성벽을 안쪽에서부터 처참하게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진혁은 결심했습니다. 한 회장의 저택에 설치된 최첨단 스마트 홈 시스템을 해킹하기로 한 것입니다. 박상호가 기술의 힘으로 회장을 속였다면 진혁은 그 기술을 이용해 회장의 눈을 가린 안개를 걷어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한 회장의 대저택. 아들을 잃은 슬픔과 박상호가 심어놓은 공포에 짓눌린 한 회장은 백년보살을 불러 또다시 구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요란한 방울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아이의 기운이 아직도 집안을 떠돌고 있어. 저주받은 핏줄을 완전히 끊어내지 않으면 회장님의 목숨까지 위험하단 말이오. 백년보살이 광기 어린 춤을 추며 소리쳤습니다. 한 회장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집안의 모든 전등이 일제히 꺼지더니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이 스스로 켜졌습니다. 박상호와 백년보살은 당황하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스크린 위로 나타난 것은 무서운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5년 전 박상호와 백년보살이 어느 지하 주차장에서 은밀하게 만나 돈 가방을 주고받으며 공모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이냐? 한 회장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영상 속 백년보살은 무속인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이 박상호 앞에서 비굴하게 웃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상무님, 이번에 태호 도련님 사고사로 꾸미는데 제 예언이 큰 몫겠죠? 회장님이 깜빡 속으시더라고요. 거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백년보살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박상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이건 조작된 영상입니다. 누군가 우리 루미너스를 음해하려고 해킹을. 하지만 진혁의 공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스피커에서 죽은 태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진혁이 태호의 생전 음성 데이터를 복원해 만든 박상호의 죄를 꾸짖는 진실의 외침이었습니다. 아버지, 속지 마세요. 박상호는 아버지를 위하는 척하며 제 숨통을 끄는 살인마입니다. 그리고 제 딸, 설이는 재앙이 아니라 제 유일한 희망입니다. 제발 눈을 뜨세요, 아버지. 한 회장은 지팡이를 놓치고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아들의 목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지자 노인의 가슴 속에 쌓였던 가짜 예언의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태호야, 내 아들 태호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내 손녀를, 내 핏줄을 내 손으로 버리다니. 박상호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가자 서둘러 경호원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혁은 저택의 모든 출입문을 전자로 봉쇄해버렸고 박상호가 그동안 저질러온 비리 문건들을 실시간으로 경찰청과 언론사 제보창에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창고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진혁의 눈에는 서늘한 카타르시스가 감돌았습니다. 5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진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박상호는 궁지에 몰린 쥐처럼 더 악랄하게 발악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빠, 아저씨들이 왜 저렇게 싸워? 저 할아버지는 왜 울고 있어? 잠에서 깨어난 별이가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진혁은 별이를 품에 안고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별아, 이제 곧 안개가 걷힐 거야. 저 할아버지는 나쁜 꿈에서 깨어나고 있는 중이란다. 그리고 조만간 별이가 가야 할 진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이제 진혁의 복수는 단순히 박상호를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파괴된 한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별이에게 빼앗긴 이름을 되찾아주는 것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진혁은 박상호가 한 회장의 눈을 속이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거짓말을 하나씩 박살냈습니다. 박상호는 저택에서 쫓겨나듯 빠져나오며 이빨을 갈았습니다. 누군가 배후에서 자신을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한 것입니다. 한진혁, 설마 너냐? 죽지도 않고 살아 돌아와서 내 뒤통수를 쳐? 박상호는 진혁의 생존 가능성을 처음으로 떠올리며 광기 어린 눈빛을 보였습니다. 5년 전 모든 것을 빼앗고 길바닥으로 내몰았던 그 천재 개발자가 다시 나타났다면 이제는 전면 승부뿐이었습니다. 진혁 역시 노트북을 덮으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숨어서 하는 해킹의 단계는 지났습니다. 박상호는 별이를 뺏기 위해 더 잔인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고 진혁은 그에 맞서 별이를 지키고 박상호의 숨통을 끊을 마지막 패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상호야, 이제 가짜 예언 뒤에 숨을 곳은 없다. 네가 지은 죄의 무게만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참하게 떨어지게 해주마. 진혁은 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안개가 걷히면 찬란한 햇살이 비칠 줄 알았건만 진실의 대가는 생각보다 가혹했습니다. 루미너스 대저택을 뒤흔들었던 정광석화 같은 반격은 박상호라는 거악을 잠시 주춤하게 만들었을 뿐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잠자던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격이었습니다.
박상호는 한 회장의 분노 어린 지팡이를 피해 저택을 빠져나오며 자신의 화려한 수제화에 묻은 흙을 신경질적으로 털어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일찍이 본 적 없는 광기 어린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진혁, 역시 너였어. 죽지도 않고 살아 돌아와 내 앞길을 막아. 박상호는 진혁의 코딩 스타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5년 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망가뜨렸던 그 정교하고도 날카로운 알고리즘의 궤적. 그것을 재현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단 한 명, 한진혁 뿐이었으니까요. 박상호는 차에 올라타자마자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두운 지하철 창고, 진혁은 승리의 여운을 즐길 틈도 없이 다급하게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직감으로 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요. 하지만 박상호의 대응은 진혁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비열했습니다. 창고 구석에 놓인 낡은 TV 브라운관이 지지직거리며 긴급 속보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속보, 루미너스 그룹 손녀 유괴범 검거 임박. 용의자는 전직 IT 업체 대표 한모 씨.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한 씨는 5년 전 자신의 회사가 도산하자 앙심을 품고 루미너스 가문의 아이를 납치해 도주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용의자는 극도로 위험한 상태이며 화면에는 5년 전 진혁의 증명사진과 함께